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인류는 화려한 축제를 기대했습니다.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고 경제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차갑다 못해 잔인합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구들이 내놓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치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낙석처럼 가파른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푸른 대양을 가르며 전속력으로 항해하던 거대 함선이 갑자기 엔진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 서는 형국입니다. 숫자만 보면 고작 0.10, 2% 피해 하향 조정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겨우 그 정도 수치에 왜 호들갑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대 경제 생태계에서 이 미세한 소수점은 수조 달러의 자산이 허공으로 증발했다는 선고와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를 순식간에 빙하기 수준으로 얼려버리는 파괴력을 가졌죠. 이 작은 숫자가 당신의 올해 연봉 협상 테이블을 뒤엎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대출 이자에 어떤 치명적인 독을 풀고 있는지 그 내막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소수점 뒤에 숨겨진 이 날카로운 칼날은 이미 우리 일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산 가치의 근간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함선의 엔진이 꺼진다는 것은 단순히 늦게 도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표류하며 서서히 가라앉을 수 있다는 공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기묘한 시대에 진입한 것이죠. 모두가 반등을 외칠 때 왜 지표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경제적 생존을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밧줄은 무엇일까요? 냉혹한 데이터는 이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 진실 말입니다. 과연 이 하락은 잠시 숨을 고르는 조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붕괴의 서막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짐을 싸서 구명보트로 옮겨 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바다로 뛰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 함선의 엔진을 고장낸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범인이 다음에 노리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과연 이 하락은 잠시 숨을 고르는 조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붕괴의 서막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짐을 싸서 구명보트로 옮겨 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바다로 뛰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 함선의 엔진을 고장낸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범인이 다음에 노리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쁜 것이라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엔진에 모래를 뿌리고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 그리고 그 손이 지금 한국 경제라는 작은 포트를 향해 뻗어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전 세계라는 거대한 함선의 엔진을 멈춰 세운 범인, 그 정체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역풍입니다. 단순히 먼 나라의 총성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파괴력이 너무나도 즉각적이고 잔인하죠. 특히 중동 지역에서 피어오르는 전우는 우리 경제의 가장 연약한 혈관인 에너지 공급망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에너지는 현대 문명의 혈액입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말단 세포부터 괴사가 일어나듯 에너지 가격의 폭등은 물류비와 제조 원가를 도미노처럼 무너뜨립니다. 결국 이 역풍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다시 깨웠습니다. 간신히 잠잠해지나 싶었던 물가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라는 고삐를 더욱 세게 쥐게 됩니다.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대출을 안고 사는 우리 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함선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은 가장자리에 서 있는 약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지정학적 도박판의 판돈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금융시장은 공포에 질려 위험한 자산에서 손을 떼고 안전한 동굴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면 경제의 엔진은 식어버립니다. 단순히 기분상의 위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방 리스크가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다는 뜻입니다. IMF가 경고한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상황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악화된다면 세계 성장률은 2%라는 마지노선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어떤 상태일까요? 놀랍게도 IMF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9%로 유지하며 선전하고 있다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서늘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토록 흔들리는데 어떻게 우리만 평온한 항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침수의 흔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9%라는 숫자가 주는 안도감은 어쩌면 신기루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주요 기관들이 일제히 경고음을 울리며 한국의 성장치를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동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있는 것과 다름없죠. 이제 우리는 1.9%라는 숫자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진짜 맨얼굴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안전한 방어선에 서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경제의 성적표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숫자 1.9%. 이 수치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부는 선진국 평균보다 높다며 방어에 성공했다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15년 차 분석가인 제 눈에는 이 숫자가 마치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린 등반가의 손가락처럼 보입니다. 1.9%라는 수치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서서히 저성장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아주 명확하고도 서늘한 신호입니다. 과거 78%의 고속성장을 당연하게 여기던 대한민국의 1%대 성장은 사실상 성장이 멈춘 가사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1.9% 성장은 우리 사회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덩치는 거대해졌는데 먹을 것이 줄어드니 내부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숫자마저도 희망 섞인 관측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IMF는 현상 유지를 말했지만 현장의 공기는 전혀 다릅니다. 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투자은행들과 국내외 분석기관들은 이미 1.7%, 심지어 1% 초반까지 전망치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 정부보다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걸까요? 이 격차의 핵심은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취약성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그 중에서도 중동산 원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동의 역풍이 불어오면 가장 먼저 돛이 찢어질 배가 바로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수출이 잘 된다고는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빚 좋은 개살구 장사가 반복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흑자 지표를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진짜 모습입니다. 결국 1.9%라는 방어선은 견고한 성벽이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아니라 과거의 관성과 억지로 짜낸 재정의 힘입니다. 하지만 마른 수건도 계속 짜다 보면 결국 찢어지기 마련이죠.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1.9%를 지킬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만약 이 방어선이 뚫린다면 우리 가게와 기업은 어디까지 추락하게 될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거대한 위기가 오직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들의 성적표와는 정반대로 흐르는 우리 서민들의 삶, 즉 내수 경제의 붕괴가 그것입니다. 수출이라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우리 골목 상권과 가게 부채의 민낯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합니다. 도대체 왜 밖에서는 돈을 번다는데 우리 주머니는 점점 더 비어만 가는 걸까요? 이 기이한 엇박자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등뒤가 서늘해지실 겁니다. 다음 장에서 그 잔혹한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는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함선은 아주 강력한 엔진 하나를 풀가동하며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편, 선실 안쪽의 상황은 전혀 딴판입니다. 수출이라는 메인 엔진은 뜨겁게 달궈져 터지기 직전인데 정작 우리 국민의 삶을 돌리는 내수라는 보조 엔진은 연료가 바닥나 멈춰 서 있습니다. 이 기괴한 엇박자가 바로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도대체 왜 수출로 벌어들인 그 막대한 돈은 우리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과거에는 기업이 돈을 벌면 보너스가 풀리고 그 돈이 시장에 돌아 소상공인이 웃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고물가라는 괴물이 우리가 번 돈을 가로채고 고금리라는 족쇄가 소비의 발목을 단단히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창고에 현금을 쌓아두지만
가게는 치솟는 이자를 감당하느라 지갑을 닫다 못해 아예 꿰매버린 실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말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혈액순환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몸의 한쪽은 열이 나는데 다른 한쪽은 차갑게 식어가는 이중고, 즉 경제적 저체온증이 시작된 것이죠. 소상공인들은 차라리 팬데믹 때가 나았다고 절규합니다. 그때는 지원금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손님도 없고 지원도 끊긴 채 빚더미만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1.9%라는 성장률 수치가 우리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엇박자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수출 엔진조차 글로벌 에너지 위기라는 외풍에 언제든 꺼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를 받쳐줘야 할 내수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이대로 비행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결국 균형을 잃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 하나가 멈췄을 때 비행기를 지탱할 비상설계도가 우리에겐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펼쳐봐야 합니다. 1.9%라는 방어선이 무너지고 수출 엔진마저 멈춰버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극도로 경계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그 시뮬레이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폭풍이 닥쳤을 때 우리 개인이 맞이할 구체적인 위협은 어떤 모습일지 5장에서 그 냉혹한 수치들을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 섞인 관측을 걷어내고 전문가들이 밤잠을 설치며 분석 중인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해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마치 원자로의 임계점을 계산하듯 복잡한 수치 모델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 중동의 불길이 번져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고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가 붙잡고 있던 1.9%라는 방어선은 설탕 과자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이미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구체적인 위협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생산 단가를 높이고 이는 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어 억눌려 있던 인플레이션을 광폭하게 폭발시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늪,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우리 턱 밑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이때 우리 가계가 짊어진 1800조 원의 부채는 시한폭탄으로 변합니다. 이자가 소득을 집어삼키고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자산의 역습이 시작되는 것이죠. 분석가들은 이 지점을 임계점이라 부릅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경제는 자정 능력을 잃고 걷잡을 수 없는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마치 뉴턴 마이너스 랩슨 법으로 해를 찾듯 정책 결정자들이 최적의 대응책을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외부에서 불어오는 변수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이라는 카드도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투입할 연료가 없는 비행기가 폭풍우를 만난 셈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이 거대한 중력 가속도를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차갑다 못해 잔인합니다. 더욱 서늘한 사실은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가지만 특히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기반을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누군가에게는 파산의 공포이겠지만 이 냉혹한 생존 게임의 규칙을 미리 읽어낸 소수에게는 완전히 다른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위기의 정점에서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성장의 시대가 가고 생존의 시대가 왔음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합니다. 안개는 걷히지 않았고 파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시뮬레이션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이정표는 무엇일까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이 혼돈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짜 결말과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손에 쥘 보상은 무엇인지 마지막 장에서 그 생존의 이정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생존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합니다. 1.9%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토태될 것이라는 시장의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고 파도는 더욱 거세지겠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깊은 침체의 늪에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길을 찾아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누군가는 벽을 세우지만 누군가는 풍차를 돌려 에너지를 만드는 법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 위에서 세우는 치밀한 생존 전략입니다. 에너지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특정 국가에 쏠린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체질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가 차원의 혁신만큼이나 개인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부채의 사슬을 점검하고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며 변화하는 경제 지형에 맞는 새로운 수익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1.9%의 저성장 기조가 코착화되는 뉴 노멀 시대에는 어제까지의 성공 방정식이 오늘의 패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새로운 방향으로 과감히 키를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생존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짙은 안개 속에서도 등대의 불빛을 찾아내는 이들은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정점에서 부의 지도가 재편될 때 준비된 자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거대한 기회를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1.9%라는 차가운 현실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증명할 무대를 마련해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냉혹한 수치들 사이에는 역설적이게도 살아남은 자들이 손에 쥘 승리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안개 너머의 진실을 보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구명보트의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15년 동안 시장의 거친 파도를 보며 깨달은 유일한 생존의 법칙입니다. 이 긴 항해의 끝에서 여러분 모두가 파도를 이겨내고 승리자의 항구에 닻을 내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분석 리포트를 마칩니다. 브릿지 멘트. 경제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저성장 시대에 오히려 가치가 급등할 숨겨진 자산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